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루턴타운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저는 루턴타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루턴타운이 재미있는 것이 무작정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운영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 자체를 끌어올려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병행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난 울버햄튼과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그러한 양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 루턴타운이 홈에서는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상대가 울버햄튼, 번리, 토트넘보다는 약한 팀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홈에서 전방 압박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운영을 펼친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루턴타운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홈에서만큼은 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통계를 살펴보면 루턴타운이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17.7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PPDA 수치만 보면 루턴타운이 압박을 별로 가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PDA라는 수치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팀이 공을 빼앗기까지 상대팀이 돌리는 평균 패스 횟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 패스 횟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의 패스가 많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을 빼앗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PPDA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방 압박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PPDA 옆에 보이시는 하이 턴오버라는 수치를 보시면 루턴타운이 69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5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 턴오버라는 수치는 상대 골테르부터 40m 이내의 거리인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횟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소유권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경기에서 루턴타운의 무게중심을 살펴보면 토트넘 다음으로 루턴타운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만큼은 루턴타운이 굉장히 적극적인 압박을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루턴타운이 마냥 홈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운영이 아니라 의외로 토트넘을 상대로 적극적인 압박으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맞불을 놔줄 경우에는 토트넘도 쉽게 공격을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구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턴타운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지표가 가장 뛰어난 팀으로 높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을 상대로 루턴타운이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촘촘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운영을 펼친다면 토트넘이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루턴타운이 기존 기조와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압박을 가져가면서 토트넘을 상대로 맞불을 놔줬을 때 오히려 토트넘이 손쉬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루턴타운이 제공권이 뛰어나지만 세트피스 기대 실점 자체가 3.17골로 전체 3등으로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 특유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주포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루턴타운전을 앞두고 훈련을 소화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경기 출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루턴타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디스 대 지로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카디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로나의 제공권 약점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수비 라인부터 세밀한 짧은 패스 빌드업을 구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중앙 수비수들이 기본적으로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로나의 중앙 수비 조합이 블린트 선수와 에릭 가르시아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모두 패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특히나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영입이 된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스와 빌드업 능력이 출중한 두 중앙 수비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로나의 중앙 수비 듀오가 신장이 180 그리고 182cm로 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앙 수비 쪽에서 제공권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전체에서 제공권이 뒤에서 세 번째로 좋지 못할 정도로 높이의 약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로나가 제공권이 약한 것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은 4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지로나가 상당히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도 지로나가 실점이 무려 4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는 지로나가 제공권 약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제공권이 약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코너킥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하면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던 이 지로나이기 때문에 이 카디스를 상대로 제공권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카디스의 최전방 공격수 크리스 라모스 선수의 제공권 지표인데 이 선수가 경기당 제공권 경합 5.1회를 기록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카디스의 크리스 라모스 선수가 키가 193 가까이 되는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공권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선수가 요즘에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카디스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3골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지로나를 상대로 카디스가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상대 전적 면에서도 지난 시즌 지로나가 승격한 이후에 카디스 상대로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굉장히 약했던 부분이 있고 올 시즌 카디스가 라리가 홈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로 홈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로나가 최근에 기세가 좋지만 카디스를 상대로는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측면 공격력인데 왼쪽 측면의 사비우 그리고 오른쪽 측면의 우크라이나 대표팀 윙어 치안코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로나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핵심 측면 공격수인 치안코우 선수가 근육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로나 특유의 측면 공격력도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의외로 카디스 쪽 이변 사이드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번리 대 첼시의 경기인데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팀인데 상대 수비 뒷공간을 빠르고 다이렉트하게 노릴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의외로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다이렉트 공격 지표 통계인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8로 전체 6번째로 빠른 팀이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번으로 3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첼시가 적극적으로 다이렉트 공격을 병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번리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31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느린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공격 횟수가 3번으로 다이렉트 공격 횟수도 상당히 적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함에 있어서 다이렉트한 빠른 역습은 첼시가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진했었던 측면 공격수 무드리크 선수가 풀럼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하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이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상당히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번리가 홈에서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번리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함에 있어서 이 무드리크 선수의 스피드가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 역시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번리이기 때문에 이 첼시가 충분히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첼시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로 저조한 팀이지만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 자체는 2.99골로 전체 네 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첼시의 세트피스 한 방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대 약점이 은쿤쿠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믿을 만한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백업 장신 공격수 브로야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최전방 옵션 카드가 한 장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첼시가 번리 원정에서 꾸역승은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난적 나폴리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알의 에이스 주드 벨링엄 선수가 나폴리전에서도 에이스다운 활약을 보여줬고,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레알의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선수 역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 상대로 무려 20경기에서 14승 6무, 패배가 없었을 정도로 오사수나 천정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레알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이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꼴찌인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사수나가 높이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데다가 올 시즌 라리가 원정 성적이 홈보다 훨씬 좋은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레알에게는 다소 부담감이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이 오사수나라는 팀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최근에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이 뛰어난 제공권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 상대로 의외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사수나라는 팀이 마냥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 아니고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레알이 부상에서 돌아온 비니시우스를 앞세운 효율적인 역습 한 방으로 충분히 오사수나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모이 고메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격력이 뛰어난 측면 수비수인 모이카 선수까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빈공을 보여주는 오사수나가 측면 공격력 역시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제 아무리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급 차이가 꽤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노팅엄적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 모두 팀의 색깔이나 상성적으로 겹치는 면이 꽤 있는데 노팅엄이 크리스탈의 강점 부문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및 이선 자원들의 개인기 돌파 그리고 직선적인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이 노팅엄 역시 최전방 공격 그리고 측면 자원들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직선적인 빠른 역습 공격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포레스트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역습 득점이 빵골로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비교를 해보면 노팅엄이 2.01로 두 번째로 빠른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1.84로 노팅엄보다 느린 부분이 있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노팅엄이 11번으로 크리스탈의 6번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직선적이고 빠른 역습의 강점은 오히려 노팅엄이 이번 시즌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제공권이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째로 제공권이 뛰어난 팀이 바로 크리스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권 측면에서도 노팅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제공권 역시 오히려 노팅엄이 지표가 더 좋다는 점에서 크리스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팅엄이 전혀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크리스탈 상대로 최근에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상대 전적을 살펴보더라도 이 노팅엄이 크리스탈 상대로 최근에 6경기 3승 3무 무패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노팅엄이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핵심 자원 부상 이슈가 있는데 핵심 플레이메이커 에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 창출이 18번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에제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크리스탈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에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크리스탈의 미들필더 레르마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의 중원에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리스탈이 최근에 부상으로 2경기 결장 중인 주포 공격수 에두아르 선수 역시 이번 경기 복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인데 에두아르까지 만약에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까지 결장이 된다면 크리스탈이 상당히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노팅엄이 의외로 상당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크리스탈 쪽으로 승리 투표율이 50%가 넘어가는 것은 과하게 몰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이 꼴등 팀이었고 올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1승 3패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크리스탈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역시 수비 쪽에 적지 않은 부상 결장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산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마요르카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마요르카의 제공권 우위와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마요르카가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발렌시아 상대로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양 팀의 제공권을 비교를 해봐도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전체 5번째로 높이가 뛰어난 팀인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7번째로 제공권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충분히 높이에서 우위를 점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요르카 역시 세트피스 수비력은 상당히 약점인데 올 시즌 발렌시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0골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마요르카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요르카의 주포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 2경기 2골로 강했고 지난 시즌에도 무리키 선수 특유의 헤딩 뚝배기로 발렌시아 상대로 득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4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가 발렌시아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마요르카가 무리키 선수뿐만 아니라 핵심 공격 자원인 프라츠, 다르데 선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 자원의 컨디션이 마요르카가 발렌시아보다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요르카가 수비적인 공백이 있지만 발렌시아 역시 마요르카 이상으로 핵심 수비 자원의 공백이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발렌시아의 측면 수비수인 호세 가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데 호세 가야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의 왼쪽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쪽 수비 공백이 더 커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마요르카가 발렌시아 상대로 2연승 포함해서 5경기 3승 1무 1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유리한 면이 많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우고 두로 선수가 올 시즌 3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확실히 전방에서 피니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마요르카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고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마요르카의 세트피스 및 제공권 우위 그리고 마요르카의 공격수 무리키의 좋은 골 감각과 발렌시아 킬러 면모, 발렌시아 특유의 원정 기복과 발렌시아의 수비 공백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마요르카가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과감하게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세비야 대 라요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라요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매운맛 이변으로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처럼 서로 상성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빡센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두 팀이고 빠른 다이렉트 공격을 병행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색깔이 비슷한 두 팀이지만 근소하게 좀 더 색깔을 잘 살릴 수 있는 쪽은 세비야가 통계적인 근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전방 압박 수치 PPDA를 보시면 라요가 10.2, 세비야가 10.3으로 굉장히 유사한 PPDA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PPDA 수치가 동일한 것에 비해서 높은 위치에서 공을 되찾아오는 하이 턴오버 횟수는 세비야가 77번으로 라요의 57번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고 압박에 의한 득점 역시 세비야가 한 골로 0골인 라요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전방 압박의 강도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전방 압박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세비야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의 골 결정력을 비교를 해보면 기대 득점값 대비 골 결정력이 나은 쪽도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6.54골인데 실제 5골에 그치고 있고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라요보다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5.63골로 적지만 실제 득점은 8골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나은 쪽도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도 살펴보면 라요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2.95골로 상당히 높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0골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3.24골인 것에 비해서 그래도 세트피스 득점이 2골이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골 결정력 역시 세비야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빠른 다이렉트 공격을 병행을 하는데 세비야가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98로 라이오의 1.95보다 근소하게 빠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상성이 겹치는 부분에서 세비야 쪽이 통계적인 근거가 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 팀의 차이점을 살펴드리면 측면에서의 크로스 활용도는 세비야가 월등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공권 측면에서도 라이오보다 세비야가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31번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측면 크로스를 뿌리는 팀이고,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횟수가 경기당 평균 17회로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를 세비야가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세비야라는 팀이 측면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팀이 제공권이 강력한 팀일 때는 세비야의 측면 크로스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비야가 자신들보다 라리가에서 제공권인 지표가 뛰어난 알라베스, 오사수나를 상대로 모두 승리가 없었다는 것이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라는 팀이 제공권이 6번째로 좋은 팀인데,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하위권인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높이적인 측면에서 세비야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측면 크로스 전술이 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양 팀의 전술 상성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근소하게 모든 통계 면에서 세비야가 유리한 점이 많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비야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세비야가 주중에 PSV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크고, 라이오 상대로 최근에 세비야가 3경기 2무 1패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 라이오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 집중력이 상향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양팀의 최근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라이오 사이드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보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가 아니라 라이오의 승리 쪽 이변으로를 추천드리면서 독식 픽으로는 승패를, 그리고 메인 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